이 80년간의 데이터를 통해서 그 경기 침체를 예측을 했는데 이 모델은 백테스트 상으로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무디스 AI의 경기 침체 확률이 현재 지금 49%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뭘 봐야 되느냐?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현명한 투자의 길잡이 재밌습니다. 자, 오늘은요. 경기 침체 위기에 대한 얘기를 좀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갑자기 경기 침체 얘기를 왜 하느냐? 사실 이 이란 전쟁, 그러니까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현재 유가가 급등을 했죠. 이 유가가 급등을 했었을 때 역사를 보게 되면 유가 급등 이후에는 반드시 경기 침체가 뒤따랐다. 라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제 그 데이터에 기반한 모델이 무디스 아시죠? 무디스라는 신용평가 기관이 있는데 여기에서 AI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AI냐면은 경기 침체를 예측한 AI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 무디스 AI의 경기 침체 확률이 현재 지금 49%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란 전쟁으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 그로 인한 유가의 급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어떤 얘기인지 바로 오늘 본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무디스가 작년에 아무도 모르게 이 AI 모델을 도입을 해서 경기 침체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모델이 되게 재밌는 게 80년간의 경기 데이터를 학습을 했고 이 80년간의 데이터를 통해서 그 경기 침체를 예측을 했는데 이 모델은 백테스트 상으로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의 경기 침체 확률이 50%를 넘었을 때 무조건 6개월에서 12개월 이내에 실제 경기 침체가 발생을 했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제 이 무디스의 AI 모델이 그 경기 침체 확률을 49%로 높인 건 사실 2026년 2월 달에 높였거든요. 이때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에 고용 쇼크가 왔습니다. 고용 쇼크. 그래서 미국의 일자리가 그때 9만 2천 개가 줄어들었었고 실업률이 올랐었고 그리고 GDP는 올라갔었죠. 자, 근데 이 데이터는 유가 충격이 미반영된 데이터이고요. 이따가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이 유가가 올랐을 때는 여지없이 경기 침체가 뒤따랐습니다. 유가가 그것도 공급망 충격에 올랐을 때는 무조건 경기 침체가 왔었어요. 근데 이 데이터가 49%가 유가의 충격을 미반영한 게 49%인데 만약에 지금 현재 유가가 오른 걸 반영을 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무디스의 AI 경기 침체 모델은 50%를 넘어갈 겁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 사실상 이제 확정적 침체 신호가 나오기 직전 단계까지 왔는데 지금 데이터를 반영하게 되면 확정적 침체 신호가 왔다라고 보는 게 맞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이렇게 된 배경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유가의 상승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유가 상승이 사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공급 충격이 왔습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봉쇄가 된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났었을 때 이제 1차 오일 쇼크가 70년대 있었을 때 당시에 그 호르무즈 해협이 어쨌든 간에 봉쇄가 되진 않았지만 거기에 지나다니는 배들이 줄었어요. 그때 줄어들었을 때 그 감소폭이 6% 정도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도 유가가 폭등한 적이 있죠. 근데 지금은 호르무즈가 완전히 막혔기 때문에 이 유가의 공급량이 20% 정도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나온 이 오일 쇼크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오일 쇼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현재 유가가 지금 100불을 넘어서 쭉쭉 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유가가 올라가면 무조건 경기 침체가 뒤따랐다라는 게 그 역사가 증명한 사례입니다. 거기엔 되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당연하게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모든 물건에 인플레이션이 오게 됩니다. 근데 그 인플레이션이 이 경기 수요자의 수요에 의해서 수요자가 그 돈이 많아서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공급망 쇼크에 의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이 공급망 쇼크로 인해서 오게 된 물가의 상승은 당연하겠지만 수요자의 그 소비력을 깎아먹게 되겠죠. 그로 인해 침체가 온다는 게 이 유가가 올랐을 때 특히나 그게 공급망 쇼크로 온다고 했었을 때 침체가 온다라고 하는 걸 논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대부분의 그 월가의 주요 기관들이 전부 다 경기 침체 확률을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무디스 하나만 이 침체 확률 올린다 그러면 사실상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월가에 있는 대부분의 기관들이 다 어떻게 했냐? 다 경기 침체 확률을 높였습니다. 특히나 HSBC 같은 곳은 무려 25%를 한 방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융시장에서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월가의 기관이 급격히 많아지기 시작했죠. 거기에 그 원인은 이란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쇼크가 있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게 진짜 어마어마한 건 게 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지나다니는 원유가 전 세계 20%입니다.
20%는 되는 원자가 이산화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중에 대부분은 다 아시아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브렌트 가격이 현재 지금 최대 120불까지 올라갔죠. 이렇게 되면은 월가에서 추산하는 전 세계 GDP의 하락폭이 얼마냐면은 2.9%가 내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속이 된다 라고 하면은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1.3%씩 깎여나갈 수 있다는 말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물가가 올라가게 되는데, 그 물가가 올라가는 게 수요자가 돈을 벌어서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수요자의 경제력을 깎아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침체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물가 상승 동반한다. 이거는 나쁘게 말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정도의 공급 차단이 있었던 적은 역사상 지금이 처음이고, 그래서 역대 최대 규모의 오일 쇼크가 왔다. 그러면 침체가 안 오겠느냐 라고 하는 게 현재 월가의 주로 시각이라는 겁니다. 자, 월가에서도 근데 전망이 좀 엇갈리긴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부분의 그 기관들이 현재 그 경기 침체율을 높이고 있는데, 그 경기 침체율을 높였던 기관들 안에서도 약간씩 의견은 엇갈립니다. 대표적인 게 낙관론 펼치는 기관은 어디냐? 골드만삭스랑 바클레이즈 같은 기관이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 확률을 중동 사태에도 불구하고 5%밖에 안 올렸습니다. 그 배경에 뭐가 있느냐? 기업 이익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IT 섹터가 무려 87% 기여하고 있다. 여기에는 AI가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소프트 랜딩은 가능하다. 왜냐? 고용 시장이 아직까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지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소프트 랜딩이 가능하다라는 낙관론을 펼치는 게 골드만삭스고요. 그리고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는 그리드 2.0,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 AI로 인한 그 AI 슈퍼 사이클로 인한 투자가 수요 측면을 자극을 해서 침체는 없다. 그래서 AI 혁신과 기업 이익에 기반한 회복 탄력성 론이라고 하는 것이 낙관론을 펼치시는 분들의 의견이고요. 그 비관론 펼치시는 분들은 어디가 있느냐? JP모건 가는 곳이 있는데, JP모건은 호르무즈가 만약에 5월 달까지 막힐 경우에는 브렌트유가 무려 150불 이상까지도 갈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침체는 필연적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EY 파르테논이라는 곳 같은 경우에는 40%를 보고 있고, 여기는 10%나 상향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논리를 펼칩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온다.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수요자의 소비가 꺾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 그래서 에너지 가격에 의한 불가피한 침체론. 그래서 월가에 있는 주요 하우스, 우리가 뭐 주로 얘기하는 뭐 JP 모건,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이런 곳들의 전반적인 것들을 봤었을 때 낙관론을 펼치는 기관이 현재 3개 정도 있고요. 비관론을 펼치는 기관이 4개 정도. 그래서 보게 되면은 비관론자들이 좀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침체 확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 낙관론을 펼치는 그 대표적인 하우스인 골드만삭스 같은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업 이익이 올라가고 IT 섹터가 기여를 하고 소프트웨어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거기에 주로 얘기하는 게 AI에 대한 성장 동력이 유지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그 AI에 현재 투자되고 있는 금액이 자그마치 6천억 달러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2017년에는 이게 1조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AI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침체가 오겠느냐 라고 하는 게 골드만삭스의 의견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AI 슈퍼사이클로 인해서 투자가 늘어나니까 절대 침체는 없다라는 말을 하고, 근데 반대로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호르무즈가 5월 중순까지 막히게 된다고 한다면은 배럴당 150달러까지 유가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침체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를 펼쳐서 낙관론과 이 비관론이 어떻게 보면 팽팽하게 지금 맞서 싸우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제 의견을 하나 덧붙이자면은, 이 AI 산업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침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낙관론을 펼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이 침체가 온다는 논리의 그 주장이 무엇이냐? 고에너지, 그러니까 유가가 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과연 AI 산업은 에너지가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서 안전한가?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리스크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AI는 데이터 센터에서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전력이 필요한데, 이 전력이 어디서 오느냐? 당연하겠지만 에너지에서 옵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 필요한 여러 원자재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헬륨 이런 것들도 다 거기서 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현재 막혔고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이 센터를 운영하는 비용이 멀쩡할 것인가, 그리고 이게 올라간다 그러면은 투자가 이어질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 유가가 올라가서 인플레이션이 유지가 된다면 금리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투자 심리는 위축이 되겠죠. 그리고 부채 이자가 당연히 늘어날 겁니다. 근데 현재 지금 대부분의 AI 투자가 다 부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괜찮을 것인가? 실제로 그래서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소라 있죠, 소라. 비디오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일시 중단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가뜩이나 이 데이터 센터 운영비가 감당이 안 된다는 이 메시지가 이미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에너지 가격이 오른다라고 한다면 과연 괜찮을 것인가? 그리고 사실 이 AI를 쓰는 사람들이 다 소비자들인데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당연하겠지만 가게에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겠죠. 이렇게 되면 AI에 과연 소비자가 돈을 쓸 것인가? 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AI 투자가 지금처럼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리스크 요인은 이런 것들이 있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회복 탄력성은 있는 게 최근까지 나도 실적들 보게 되면은 엔비디아 매출을 보셨겠지 아시겠지만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 AI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전략 산업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주도해서 하고 있단 말이죠. 그걸 저희가 그리드 2.0이라고 하는데 과연 미국이 에너지 난 때문에 AI의 투자를 멈출 것인가 라고 하는 이 AI 투자에 대한 낙관론과 비관론 사이에서 엄청나게 줄다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하게 가는 게 누구냐? 연준인데요. 연준은 사실 아무도 모르시겠지만 3월 달에 FOMC 했었거든요. 근데 이때 이란 전쟁을 했었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 안 가지고 넘어갔죠. 이때 3월 달 FOMC에서 제롬 파월 의장께서 FOMC에서 금리를 동결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금리 인하 계획 폐기. 중동 상황 예의주시하고 있다. 라는 말을 했거든요. 사실상 이제 금리 인하는 얘기도 안 꺼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유가가 10달러가 올라가면은 그게 PC 인플레이션의 0.4%를 올린다라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금리를 인하하겠습니까? 유가가 올라가서 물가가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은 당연하겠지만 인플레이션 자극하겠죠. 그래서 금리 인하 계획을 사실상 폐기를 했습니다. 얘기도 꺼내고 있잖아요. 금리 인하 현재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성장주에 대한 밸류에이션 그리고 이 부채에 대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이 리스크 요인이 될 수가 있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둬야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란 전쟁이 반발한 다음에 소비자 심리는 지금 붕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습니다. 미국도 현재 미시간의 소비자 심리도 있죠. 이게 갈수록 내려가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겠지만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가게에 가처분 소득이 줄어듭니다. 우리도 현재 지금 주유소 가보면은 유가가 오르니까 유가가 너무 올라서 현재 왜 이렇게 기름값 비싸? 물가가 오르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심리가 들죠. 그렇게 되면 사람이 당연하겠지만 소비를 줄입니다. 특히나 프리미엄 가전, 고가 의류, 자동차, 항공, 호텔, 외식 이런 쪽부터 줄어들 거고 그리고 필수재는 그대로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계속 소비를 하겠죠. 그래서 수혜를 보는 것들이 이런 경기 방어주에 해당하는 이런 필수 소비재 이런 것들이 될 것이고 그리고 경기에 민감하다고 하는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피해를 보는 이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게 사실상 경기 침체가 왔었을 때 일어나는 전형적인 증상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 사실상 경기 침체를 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여파는 미국도 그렇지만 유럽과 아시아가 더 큽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가 이전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이긴 한데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원유가 다 아시아 혹은 유럽으로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겠지만 유럽과 아시아 쪽부터 침체 우려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그리고 물가 우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이게 나오기 시작했죠. 특히나 신흥국들 베트남 이런 데는 진짜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와서 경기가 무너지고 물가 올라서 금리 올리고 해서 신용 위기 오고 하면 당연하겠지만 그게 미국에도 당연히 가겠죠. 그래서 이런 리스크도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되겠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뭘 봐야 되느냐, 침체가 그래서 진짜 오는 것이냐 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딱 세 가지를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포인트가 있죠. 정리하면 이렇게 된 겁니다. 첫 번째, 이렇게 된 모든 배경에 뭐가 있느냐? 호르무즈 해협이 있습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이 언제 열리느냐가 중요해진 시점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낙관론을 펼치자면 6주 내 앞으로 향후 6주 내에 이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이 되어서 유가가 내려오기 시작하는 그게 가장 낙관적인 거에 될 거고요. 근데 비관론적인 건 뭐냐? 계속 봉쇄가 되어서 그 유가가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면은 말씀드렸지만 역사상 어김없이 침체가 왔습니다. JP 모건은 뭘 보고 있냐? 5월 중순까지 인계점 보고 있습니다. 5월 중순까지 만약 개방 안 된다 하면은 유가가 150불 가는 현실이 될 거고 이때는 침체를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임계점이에요. 그리고 이 호르무즈 해협이 어떻게 열리느냐에 따라서 연준이 결정을 내리겠죠. 만약에 호르무즈가 빨리 열린다 하게 되면 시장에 빠르게 금리나 사이클을 줄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유동성도 빨리 늘 것이고 그러면 침체가 안 올 수도 있죠. 그리고 마지막 그 낙관론을 펼치는 사람들의 논리는 무엇이냐? AI 투자가 이어진다 라고 하는 게 낙관론의 대부분인데 근데 이것이 과연 이어질 것인가? 에너지 비용 때문에 투자가 줄어든다 라는 뉴스가 나온다. 그때 도망가야 됩니다. 그땐 진짜 도망가야 되는 시점이 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비용을 인해 투자가 줄어든다는 뉴스가 나오느냐 이런 것들을 면밀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투자 계획이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투자대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17년까지 1조 이상 투자하겠다는 게 현재 대부분 빅테크들의 논리죠. 근데 그 투자가 과연 이어질 것인가 라는 거를 면밀히 봐야 될 것이고 만약에 빅테크가 투자를 촉구하는 뉴스가 나오게 된다 하게 되면 그때는 S&P 500이 폭락할 가능성을 염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핵심 전망은 이제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 변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결정이 될 것 같고 대부분의 하우스들이 경기 침체의 도래를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보수적 자산 배분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게 현재 월가하우스들의 주로 부유고 특히나 경기 침체에 대비한 포트폴리오를 짜야 된다는 게 대부분 하우스 의견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겠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무디스가 만든 모델이 80년 이상 틀린 적이 없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유가가 올라갔을 때 침체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 이미 증명한 사실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탄탄한 경제 논리가 있어요. 그러하다 보니까 경기 침체를 대비하는 포트폴리오가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럴 때는 우리가 퀄리티 팩터의 비중을 늘려야 됩니다. 퀄리티 팩터, 방어주라고 그래서 방어주,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헬스케어 이런 비중을 늘려야 되고 그리고 원자재 비중을 늘려놓는 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채권을 선별적으로 접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축소해야 될 것은 성장주. 근데 그럼에도 낙관론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낙관론은 뭐가 있었죠? AI에 대한 게 있었죠. 그죠? AI 쪽, 특히나 AI의 핵심에 해당하는 뭐 반도체라든가 그런 것들은 해지 목적으로라도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AI를 제외한 나머지 선단주들 그런 것들은 축소를 하는 게 안전하겠다. 그리고 소형주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가 왔었을 때 최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피할 필요 있겠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주로 봐야 될 것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재개방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AI 투자가 앞으로 이어지는가 이게 앞으로도 계속 중요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위기 상황을 대비한 포트폴리오 작성이 필요하시죠? 이런 분들이 있는 것이 퀀트 투자입니다. 저희는 이런 객관적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경기 레짐에 따라서 그리고 경기 상황에 따라서 자동으로 포트폴리오 배분하는 퀀트 투자를 하는 사람입니다. 저랑 함께할 방법은 여기 고정 댓글에 나와 있으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럼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